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상당히 우리가 친숙하게 알면서도 모르는 라스웰하고 허버트 사이먼에 대해서 숙숙들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즐겁게 배운 건 마찬가지로 우리 두 분 토론자께서 오랜 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양철 교수님 몇 시간이시죠? 10분. 네, 10분 내에 10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대학교 행정학과의 양현철 교수입니다. 저도 우리 박우식 교수님에 의해서 징용을 받아서 토론자로 나왔는데 아마 제가 징용받은 이유는 무슨 라스웰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토론자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섭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오래만간에 좋은 논문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교수님들이 너무 없어서 정말 섭섭하다. 이 좋은 논문을 아마 오늘 이 논문이 많은 교수님들이 공유를 했더라고요. 훨씬 더 집행이 좀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학회에 올려놓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우리 두 분이, 저는 우리 손 교수님이 이거 발표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원로, 최고 이제 학계 상당히 원로신데, 이제 논문 발표하시냐 생각했는데, 오늘도 논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라스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연구를 도저히 생각을 못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 라스웰에 대해서 제가 1981년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갔었는데 그때 정책학 전공 처음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라고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정책학 전공이나 행정학 전공이나 똑같은 과목에다가 똑같은 교수에다가 나중에 논문도 거의 똑같이 있어서 무슨 구분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모이면 무슨 정책학 전공반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때는 이게 앞으로 필요하겠다. 교수님들이 필요해서 당신은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도 우리를 가르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3년 후에 정책학 원론의 베스트셀러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인천대에 있는 이종렬 교수가 베스트셀러로 석사만 마치고 이제 그걸 부지런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르친 교수보다 석사만 받은 우리 이종렬 교수가 훨씬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당시에까지도 훨씬 우리가 정치가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배운 또 우리들이기 때문에 라스웰에 대해서는 후반부만 알았지 오늘 이렇게까지 굉장히 대단한 학자다. 우리는 그냥 라스웰이 인간의 정책학을 배워야 된다. 인간의 중심성을 올리려고 하면 정책에 대한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실질적인 걸 배워서 자원도 아끼고 너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사회과자로서의 의무도 다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오늘 이런 굉장히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이제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읽으면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카이스트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의 물리학과 이 세 개 학과가 지금 복잡계 과학이라고 하는 걸 가져서 2주간 강의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걸 제가 한번 재밌어가지고 2주간 한번 들어갔는데 아마 끝나서 2주간 한 50만 원 내렸습니다. 학교 들어와가지고 50만 원씩 내서 강의 들어보긴 처음인데 여기에 보면은 행정학 하는 사람보다 내공학이라든지 공학 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내공학 이걸 분석해서
비합리적인 것까지도 다 비합리적인 거 할 때는 어느 뇌가 작동하고 굉장히 그 진짜 복잡한 내용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건축학계에 활용하는 데라든지 우리 사회학은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는 이 연구가 이제는 행정학에서는 손을 떠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정책 결정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맡길 모든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켜서 단순한 결과를 내서 그걸 하여금 우리가 다시 정책 과정에 이제 뭐라고 볼까요? 적용시키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현재보다 혁신적인 생각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항상 이제 아쉬운 건 가치 부분을 항상 제외시켜서 어떻게 보면 사실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까지 비정상적인 것까지도 비합리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사실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경제 아주 젊은 이제 건축 설계사인데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학점도 없대요. 자기네 학교로 딱 작품만 하나만 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아마 내공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아파트 설계를 한 걸 듣는 다 외부로 가져가지고 2,000명이 동시에 자기는 몇 평의 아파트가 필요하고 우리는 가족이 몇 명이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설계도가 그 현장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는데 거기 거기서 완전히 수요자 중심의 이제 아파트 설계를라든지 다음에 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정책 결정 과정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속이고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서로 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리보다 사실적인 부분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반면에 가치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하고 공유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일 지금 고민스러운 게 관피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나 보니까 우리 지금 라스웰 계장 제일 싫어하는 이 병명국가 엘리티즘이 우리 정책 과정에 이미 이제 정책 탑에서 전부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우리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 지금 지방분권하고 가서 얘기해보면 시도 정말 안 먹히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우습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지들은 잘했느냐라고 지금 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학의 위기에 대한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지금 제일 처음에는 행정학 박사를 많이 석박사를 보다가 이제는 행정학 갔다 와가지고 행정학에서 가르치는 거 뭐 있습니까? 이거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행정학 배워서 많이 배웠습니다는 석박사가 공무원들만 하는데 가봐도 별거 아니더라고 해서 이제 다른 과목 쪽으로 또 한편으로 그렇게 또 보면 행정학계에서는 보면은 또 가장 큰 고객인 공무원들을 또 비판하기 바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반목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학의 위기가 나타난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라스웰이 얘기하는 이런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더 논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라스웰을 보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 5개, 8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라스웰이 전제는 인간에 대한 전제는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런 단선적 전제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자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인간을 복잡한 인간관을 차라리 있게 하는 게 이 라스웰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넓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책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전부 관료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되게 우리가 인정하든 아니든 공식적인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면 유병헌 같은 경우에 보면 훨씬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엘리티즘 그래서 자기네 세계에서는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수입도 정말 어느 누구보다 빵빵하고 안전하고 이런 유병헌 같은 사람들이 토 세력에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토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관료 선거라고 하는 이 수단을 이용해서 이 관료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고 오는 게 현재 지방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 세력에 대한 연구는 항상 뒤처지거나 아니면 주민은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행정의 위기에 대한 이익들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오랜만에 이제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재밌게 너무너무 또 사이먼에 대한 그것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두 분들만 발표를 소감 많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안성민 스님한테. 예, 울산대학교 안성민입니다. 이게 사이먼의 삶과 연구 업적에서 정책학적 관점에서 우리 이성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런 그 토론문을 갖다가 제가 토론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받은 논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그 허버 사이먼이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학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성실하게 쓰여져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재미있고 잘 쓰여진 허버 사이먼의 세계가 논문으로서 정리되려고 하면 조금 이런 점은 좀 보완했으면 어떨까 하는 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허버 사이먼에 관련된 글들은 거의 영어로 읽었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읽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원문을 갖다가 원어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같이 좀 병기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허버 사이먼의 어떤 그 연구 업적을 6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2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성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기존 이론의 문제점이나 그것을 논박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소위 말하면 허버 사이먼의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했지만 그 일생 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은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아마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decision making에서 bounded rationality가 satisfied decision making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면 substantive rationality하고 procedural rationality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것이 decision making에서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분석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substantive rationality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어떤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인지적인 어떠한 모형을 가정한 그러한 것을 한다면 procedural rationality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 플러스 인지적 한계를 갖다가 같이 겸한 어떤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 그 자체도 자기 어떤 인지적 한계에 의해서 설정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의 의미, 조직에서 구조의 의미, 혹은 SOP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의 뭐 프로그램드 디시전 메이킹, 언프로그램드 디시전 메이킹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그것들을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바운디드 레셔널리티의 기초에서 satisfying 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정책 결정이 합리 모형이 아니라 만족 모형이라는 거, 그것을 넘어서 satisfying decision making이 가진 정책적 함의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고려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어떤 정책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이나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정책 갈등이라는 쪽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한된 합리성하에서 결정에 어떤 진화론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심제도라든지 사후 구제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AS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조직이나 혹은 어떤 정책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기속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는 그 바운디드 레셔널리티의 문제를 인지적인 한계 혹은 정보 획득의 비용, 정보 처리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바운디드 레셔널리티가 바운디드 룰스, 그러니까 제한된 규칙이나 어떠한 법률, 제도적인 한계랑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이먼이 이야기한 이러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혹은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한 아마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점차 점증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정이 가능한 사회 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새는 글로벌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제도로 이것을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쪽을 검토하면 재밌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지금 시간이 사실 우리가 3시 40분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시간이 딱 됐는데요. 끝나기 전에 우리 그 플로에티가 시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그 멘트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 있는 거 한 1분 내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쪽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해놨어요. 지난번에 신문 기고에서 그걸 활용을 했는데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그 공식 있는 그 페이지에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라스웰은 프로이드의 자아 옹호 개념을 정치와 정책까지 응용한다. 엘리트의 의사결정에는 자아 옹호가 표출되기 때문에
자기 이념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에서 부정, 투사, 투행, 합리화, 억압, 승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보호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제1차 대전의 독일군처럼 소규모 파벌과 클럽 등 동성애적 충동을 가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은 안정된 이성애적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위 그 끼리끼리라든지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필히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유도 사령관이 동성애하는 어떤 그 젊은 애한테 총을 맞아서 죽음으로 있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용이라며 설명하는데 이거는 결국 정책 결정은 개방의 장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현실하고 굉장히 그 시사가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그 실패한 정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외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케네디 정부에서도 쿠바 미사일 사태라든지 그런 경우 보면 역시 그 집단 사고 문제, 그룹핑크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결국은 개방의 장에서 담론과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이제 실패할 가능성을 굉장히 줄인다는 거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19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바빠서 못 들었습니다. 우리 이성 교수가 발제하신 내용하고 또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밑에 부분 보시면 표비 부분을 보시면은 사이먼스 논문 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거기 일부러 인용을 했어요. 심지어 사이먼은 미친 경우에도 대부분 일정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일정을 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도 유태인에 대해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증오를 만족시키는 목표를 위해 유태인 학살이라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는 굉장히 무리한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과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정책과학적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점이 라셀과 사이먼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셀 속에서 사이먼을 바라보니까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라셀과 사이먼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참 할 얘기가 많아요. 그 인사이트들이 많아가지고 모두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 그만하고 그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님 지적하신 사항 예리하게 제가 부족하게 느낀 거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 과제까지 주셨는데 근데 재미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같이 한번 협업으로 그 어떻습니까? 예, 이상으로 토론 경제양담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이 정책학회가 2014년도 하고 있는 정책 특별 연구 세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고 그 암 속에서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다음 이 세션은 동영상으로 녹음이 돼서 전 회원들한테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수업 시간에도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그 두 분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앞으로 그 정책 연구에 있어서 여러분의 깊이를 더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토론해 주신 두 분, 발표해주신 두 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